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8년 만에 첫 휴가. 최근 이 기사 제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의 얘긴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쉬는 연휴나 휴일에도 쉬지 못했던 택배 노동자들에게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휴가가 주어진 건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가 12명이나 된다고 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년 만에 첫 휴가도 아니었고 무려 28년 만에 휴가였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휴가를 보낸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흔히 대한민국을 배달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 편리함에 놀라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가면 택배가 하루 만에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거리의 상점들이 대부분 초저녁에 문을 닫기 때문에 또 매우 불편을 겪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이에 공감되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편리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휴가 시행이 비로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정보 업계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는 택배 기사가 하루 쉬게 되면 그 사람 일감을 다른 택배 기사들이 나누어 담당하거나 대신 일할 사람을 본인이 구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모든 택배 노동자가 같이 쉬는 날이 만들어지면 그날은 다른 사람 일거리를 떠안지 않아도 되고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28년 만에 첫 휴가라서 그런지 소비자들도 택배 없는 날에 대해서 뭐 불편함보다는 사실 응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다행스럽게 느꼈는데요. 이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해시태그, 즉 연관 검색어죠. 달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택배 물량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3일부터 16일까지는 택배 주문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가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픈 아이를 비로소 병원에 데리고 가는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택배 기사들 중에서는 오랜만에 여자친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 대형 택배회사 소속 택배 기사 중에 95%인 한 4만 명 정도가 이날 쉬었다고 합니다. 이 8월 14일이 공식적인 휴가로 지정은 됐지만 또 보니까 이날 쉬지 못한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죠? 이건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번 휴가 결정에 참여한 5개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택배업체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니까, 쉬지 않기로 결정한 중소 택배업체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들은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기사들이 다 쉴 때 자신 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커머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360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택배 기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 형태로 고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부터 순환 근무를 하면서 교대로 쉬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으니까 이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날이지만 야간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의 고용 형태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돼 있는 택배 기사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대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택배 기사들은 쉬지 못했고, 또 뭐 새벽 배송, 심야 배송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뭐 단체 휴무를 한다고 해도 이런 택배업계 과로사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1년에 하루나 사흘 정도를 쉬게 했다고 해서 택배 기사들의 노동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휴일 끝나자마자 다시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고된 택배 업무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과로 상태의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심각한 과로 문제를 풀려면 이제 심야 배송을 금지해야 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상징적인 문구가 이번에 들어갔지만 네.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엄격히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택배 기사들이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분류가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여 명 정도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지금 과로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요?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으로 숨진 택배기사 9명이고 이 가운데 과로사로 인정된 경우가 7명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1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요. 과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과로 한 가지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를 과로사로 잘못 알고 있어요. 네. 법률적으로는 기존의 질환이 과로 때문에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과로사로 분류합니다. 네. 사실 사람이 과로 하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과로로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보면 유가족들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사 인정받을 업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런 경우를 합치면 실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는 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택배기사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 22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OECD 평균 노동시간의 2배나 되는 수치이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좀 비인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택배기사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13시간을 벌써 넘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뭐 택배 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밤 12시가 다 돼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일이 현관 벨을 누르고 배송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니까 뭐 현관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얼른 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보면 그만큼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이 길기도 하고 강도도 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제 개인적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택배를 현관 앞에 배송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택배 기사가 하는 말이 밤 12시 이전까지 배달됐다고 문자를 보내야 자기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이건 택배 기사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에서 규제를 받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예. 대부분 택배 기사들은 법률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하는 형태는 고용된 노동자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자를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작년 9월에 그 AB5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마디로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쉽게 자영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예. 그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우리나라보다 산업 구조나 고용 형태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른 이제 시장 경제 사회인 미국에서 그러한 법을 마련한 이유는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고 결국에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예. 프랑스 법원에서도 최근에 그런 프랑스의 우버와 같은 그 공유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선진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사례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법의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특수 고용 종사자인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길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있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정부 여당이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한 조치들이 공통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게 시도했다가 되게 그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이제 폐기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물류법이라도 하고 노동자들은 대개 택배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네. 이 법에 택배란 글자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걸 21대 국회 재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여당이 이제 발표했는데 처음 발의됐을 때에도 이 법의 내용이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라이드 유니언 같은 곳은 반대했어요, 이 법을요. 이번 국회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노동부가 택배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보험료 절반을 택배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일반 직장인들은 산재보험료 본인이 내지 않잖아요. 또 택배 노동자나 이런 그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 난 산재보험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되게 그 비용 때문에 적용제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 5만 명 중에서 지금 산재보험 가입자가 7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처럼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노동시간이나 휴일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라이더 유니언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 법안의 내용이 예. 택배 기업들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내용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 이래서 오히려 이건 기업을 위한 법이지 노동자를 위한 법은 아니다. 이래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물론 다른 노동단체는 그 도입을 찬성한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럼 지금 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일명 그 택배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내용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택배 기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택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물류센터에서 자기가 가져갈 택배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직접 분류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 근데 택배를. 이런 업무를 이렇게 구분하면 택배 기사들은 이제 배송 업무만 하고 그걸 센터에서 분류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이 따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택배 업체들이 상당히 이게 다단계로 계속 원하점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세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해서 이제 정상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정착시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자 보호 조항은 취약하니까 예. 이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산재보험료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라이더 유니언 같은 곳의 주장입니다. 예. 지금 택배 노동자가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배달업이 더 성황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런 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그 사회가 변화한다고 해도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인권의 중요성은 희석되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숫자일 뿐이지 등록되지 않은 택배업 종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코로나19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고 비도 내렸고 무더운 날씨 탓에 언택트, 그 비대면 쇼핑 문화가 정착이 이미 됐습니다. 뭐 집에서 받아보는 택배는 쉽고 편리하긴 하지만 이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그만큼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9월 초까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도 택배 상자를 들고 뛰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였습니다.